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좋아하시나요? 제가 바로 그런 대단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벤츠인 줄만 알았던 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을 하드코어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제 결혼 생활과 힘들었던 만큼 더 행복해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아빠는 의사였어요. 저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엄마 나이가 고작 22살이었다고 해요. 본인도 어린 나이에 엄마는 어린 저를 업고 다니며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제가 조금 크고 나서는 외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외할머니는 다리가 좀 불편하셨어요. 손녀딸 밥을 해주려고 떠리로 나온 생선을 들고 절뚝거리며 걸어오시던 할머니. 밤에 재래실 화장실에 혼자 가기 싫다고 하면서 볼일 다 볼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손녀의 말을 늘 들어주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보냈어요. 할머니 등에 업히면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한 일 투성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는 더 바빠졌어요. 식당에서 일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집에는 늘 할머니만 있었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엄마 대신 할머니가 왔죠. 지영이네 엄마는 왜 저렇게 늙었냐고 친구들이 수군대던 날 저는 할머니에게 다신 학교에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밤에 돌아온 엄마와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리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자꾸 시장에 가세요. 먹을 거는 제가 식당에서 다 가져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넘어져가지고 바지 다 찢어졌잖아요. 걷어보세요. 약 바르게. 앞으로 지영이 업어주지도 마세요. 괜히 애까지 다치게 하지 마시고. 혼자 화장실에 앉아있다는 게 무섭다는 것도 있고 오줌을 누면서 훌쩍훌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몰래 손전등을 켜고 잠든 할머니의 바지를 걷어 할머니의 깨진 무릎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도 할머니한테는 학교에 찾아오면 절대 안 된다고 우겼죠. 몇 달 뒤에 할머니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붙지 않아 몇 달 동안 고생하시더니 결국 다음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TV 프로그램에 나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배를 맛있게 깎아먹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저거 먹고 싶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수중에 있던 몇백 원을 들고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2월이었으니 배가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빈손을 호호 불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추워서 제 곱은 손을 가져다 자기가 깔고 있는 요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배를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저는 배를 잘 못 먹게 됐어요. 배만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할머니 생각이 조금씩 더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저희가 새들어 살던 옆집에 할머니랑 손자가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혼자서 손자를 키우고 계셨어요. 엄마 말로는 그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그 집 남자애네 아빠도 의사였다고 했어요. 옆집 할머니 손자는 9살이었는데 말수도 적고 낯을 많이 가렸어요. 할머니네랑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귀가 어두운 할머니 대신 제가 전화를 받아드리곤 했죠. 엄마는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 옆집 목까지 가져오시게 됐죠. 할머니가 어린 손자 키우느라 혼자 애쓰는 게 안쓰럽다면서요.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손자를 어렵게 키우고 계셨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손을 덜어드리려고 그 집 청소나 빨래도 해드렸어요. 제가 학교 다녀오면 저녁 지어서 가져다 주고 옆집 손자랑 저랑 나란히 앉아서 숙제를 할 때가 많았죠. 그 애가 숙제를 잘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애가 되게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산수는 걔한테는 너무 쉬워 보였어요. 저는 근처 한 책방에서 윗학년 참고서를 싸게 사다가 걔한테 가르쳐 봤습니다. 뭐든 금방금방 이해하는 아이더군요. 그렇게 그 아이와 자주 지내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 챙겨줄 대상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늘 그러셨거든요. 너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요. 한 번은 옆집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니 집안 살림이며 손자 밥 챙기는 것까지 제가 다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지영이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상냥하니? 지영이 같은 며느리들이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지영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의사 되렴. 지영이 같이 착한 의사가 있으면 병이 그냥 싹 나을 것 같아. 그건 저희 외할머니가 늘 하시던 얘기였어요. 할머니도 당신 사위,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얼마나 잘생기고 착했는지 얘기하시면서 저도 아빠처럼 남을 돕는 의사가 되라고 하셨었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길 1년이 흘렀는데 제가 고2 때 저희는 이모가 살고 있던 충청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엄마가 이모랑 이모부가 하던 농장 일을 좀 도우며 지내기로 하셨거든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옆집 할머니랑 손자랑 헤어지는 게 슬펐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수환이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누나가 공부 도와주기로 했는데 미안해. 수환이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제 말을 듣고 있던 그 애는 얼굴이 잔뜩 굳어져서 혼자 구석에 가만히 서 있더니 그만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할머니도 그 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새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곧 고3이 되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옆집 할머니랑 손자가 잘 지내는지 종종 생각이 났지만 얼마 뒤에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할 수 없게 됐어요. 나중에 찾아가 봤지만 이사 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가게 됐어요. 두 할머니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의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꽤 좋은 4년제 대학에 간호대를 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 대학병원에 취직도 했습니다. 간호사 일은 힘들었어요. 선배들 괴롭힘도 심했고 매번 환자가 돌아가시는 걸 봐야 하는 건 마음이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도 아빠 생각도 나고 저는 남들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남자가 저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성형외과 전문의였는데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키도 크고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남자였죠. 한마디로 번지르르한 남자였습니다. 집이 엄청 잘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병원에서 얼굴 좀 반반하다 하는 간호사들은 다들 그 사람 관심을 끌어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같은 애가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성훈 씨 주변엔 저보다 집안도 좋고 예쁜 여자들 많잖아요. 글쎄요. 저는 비슷비슷한 여자들은 질려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예쁘고 그런 거는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지영 씨 같이 착한 여자가 최고죠. 사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갑작스레 청혼을 하더군요.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내미는데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내 나이 35, 제 인생에 그렇게 비싼 반지를 받을 거라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제 결혼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저를 무슨 동물원 원숭이 마냥 안 입고 온 얼굴로 훑어보더니 결국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에게 불만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아무리 아무나 못 드린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빈티나는 애를 데려와? 저런 애들 우리 집안 돈 보고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빨아먹어보려고 기생충같이 들러붙는 건 몰라? 지영이는 진짜 그런 애 아니라니까요. 결혼 빨리 해야 하는데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어휴, 고심 끝에 악수 둔다더니 제 아빠 닮아서 이상하게 촌스러운 여자들이나 좋아하지. 나중에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나 마라. 엄마는 너무 차이나는 결혼 아니냐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상견례 하고 나서부터는 더 걱정이 많아지셨죠. 지영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지. 아무래도 엄마는 마음이 좀 편치가 않네. 네 신랑도 그렇고 너무 잘난 집안인 것 같아. 우리 이쁜 딸 괜히 그 집안 사람들 등살에 속 썩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들은 원래 자기 집에 누구 들일 때 깐깐하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잘하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나 원래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스타일이잖아. 뭐가 그리 급했는지 남편 성화에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루어졌어요. 병원에는 우리 둘이 결혼한다고 소문이 쫙 났고 절 질투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전 아빠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서 빨리 저만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어쩌다 보니 나이만 잔뜩 먹었는데 이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을 거라고 엄마를 다독이면서 제 마음도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부잣집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사교 모임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거기에 저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였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품평하게 하려고 데려간 거였습니다. 처음 모임에 간 날 화장실에서 만난 시누이가 자기 친구 앞에서 제 차림을 보면서 비웃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죠. 어머 언니, 그건 어디 옷이에요? 설마 시장에서 산 거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백화점? 아, 서민들은 백화점 할인대를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그거 다 팔다 남은 거 파는 거잖아요. 설마 그런 데서 산 거예요? 하기는 오빠는 대체 자기 와이프 제대로 된 옷 하나 안 사주고 뭐한대? 야, 너 왜 그래? 자존심 센 너네 엄마가 어른이 다 챙겨서 데려오셨으려고. 야,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신데 며느리 옷까지 챙겨서 데려와? 우리 엄마는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라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거지. 사실 맞는 말이잖아. 우리한테도 절대로 뭘 공짜로 안 주는 분인데 오빠가 그런 것까지 닮았나? 쪽팔리게 와이프를 저렇게 다니게 하면 어떡해. 너무 심한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말이 잘 안 나오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해진 채로 식사 자리로 갔어요. 어머, 피부 좋은 것 좀 봐. 성훈이가 만나던 여자들이랑은 그 뭐랄까 종류가 완전히 다르네. 그러게요. 성훈이 원래 글래머러스한 스타일 좋아하지 않나?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대? 나도 그게 의문인데 그래도 뭐 장점이 있겠지 하면서 보는 중이야. 자기들도 좀 봐줘. 물건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치는 일 없게 하려면 질이 어떤지 빨리빨리 뜯어봐야 하잖아.
아유, 미연 씨도 참 말 돌려 안 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성훈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도 공부는 잘했잖아.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 생각을 했겠지. 부자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걸까요?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사는 고급 맨션은 보기에나 번쩍번쩍하지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곳이었죠. 소박하지만 마당에 꽃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며 마당에 앉아 가족들이랑 이웃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옛날 집이 그리웠어요. 결혼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남편은 밥 먹듯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을 하지 않는 날이면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새벽에 들어오기가 일쑤였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러 갔다 왔다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 아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여자 향수 냄새를 잔뜩 묻히고 오기가 일쑤였으니까요. 하루는 금방 온다고 해놓고 안 오길래 새벽에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차가 들어오길래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려는데 웬 여자가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는 남편을 부축해서 내리더군요. 전 주차장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에 겨우 힘을 주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남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열어봤어요. 미진이, 희영이니 하는 수많은 여자들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번에 그 여자는 누구야? 당신 새벽에 온 날 옆에 웬 여자가 같이 왔던데? 언제? 새벽에 들어온 날이 하도 많아서 모르겠는데. 안 들어온 날이 더 많던가? 집이 너무 지루해서 말이야. 오고 싶어야 말이지. 지루해서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린다는 거야? 누구 말하는 거지? 왜?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안 지루하지 그랬어. 당신 같은 여자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 결혼이 이렇게 재미없을 줄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재미없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뭔데?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하려면 해봐. 빈손으로 와서 내 집에 빌붙으면서 그 정도도 못 참아주냐? 하기는 우리 엄마 말대로 너 같은 애들이 하는 짓이란 게 다 그런 거겠지 뭐.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사교 모임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 모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맛이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것도 안 하면 그대로 이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지영씨 잘 지냈어? 어떻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하기는 성훈이 같은 남자랑 살기가 쉽지 않지? 시어미도 시어미인데 성훈이가 진짜... 성훈이가 우리 딸 싫다 그러길 천만 다행이었달까? 요즘 일이 힘들어서요. 세화 아주머니는 잘 지내셨어요? 아주머니는 갈수록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나? 내가? 어머, 고마워.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빈말 같은데 지영씨가 말하면 진짜 같다니까.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또 좀 미안해지네. 지영씨는 뭐 진짜같이 말하는 기술이라도 있는가 봐? 진짜예요.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고 있겠어요. 왜 이제 오니? 아이고, 저 꼬락서니 옷 못 입는 건 여전하구먼. 우리 집안 이제 백화점이랑 장학재단도 운영해야 하는데 저런 애가 성훈이 옆에 있어야 한다니 앞날이 아주 그냥 캄캄하네. 진짜야? 그거 다 성훈이네한테 물려주는 거 맞아? 결혼도 했는데 여태까지 안 물려주는 거 보면 뭐 다른 수가 있는 거 아니었어? 이 여편 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촌스러운 노인네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욕심나서 안 주고 있는 거지.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물려줄 데도 없으면서 이승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 나이까지 펄펄 살아있는지 원.
펄펄 살아있는 건 아니지. 그때 입원하느라 성훈이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셨잖아. 그나저나 그 노인네 요새는 어디서 지내시나? 울 시엄마도 슬슬 양로원으로 보내야 할 텐데. 그 외에 고려호텔 양로원이 괜찮다던데. 그 할망구는 그런데 안 가. 그런데라도 좀 박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나 촌스러운지. 그런 데는 답답해서 못 있는다나? 맨날 집에 돌아갔다가 탈나서 병원에 입원하잖아. 아유, 진짜 누가 성훈이 할머니인 줄 알까봐 겁난다니까. 아, 그 할머니 고집만큼 목숨줄 질긴 거는 우리가 다 알지. 자기가 고생이 많아. 얼른 물려줘야 성훈이가 병원도 차리고 할 텐데. 뭐 90이 다 된 할망구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 우리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거니 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어. 문제는 얘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촌스러울 건지 원. 에이, 왜 그래. 지영이같이 자연스러운 애들이 진짜 이쁜 거지. 솔직히 성훈이가 만나던 여자들 다 성형빨이었잖아. 자연스럽긴 개뿔이 자연스러워. 요즘엔 빈티나고 촌스러운 걸 자연스럽다고 하나 보지? 왜? 네 딸 못생겼다고 성훈이가 퇴짜 놓은 게 아직도 분한가 봐?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내 아들처럼 잘난 애가 도대체 왜 저렇게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여자랑 살아야 해? 그 사람들 틈에 있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저는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교대 근무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시달리다 보면 간호사들도 힘들고 짜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절대 환자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픈 건 환자들이니까요.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밥을 하나도 안 먹는 환자가 있다면서요. 우리과 간호사들 다 포기했어. 네가 할머니들한테 잘하잖니? 한번 얘기 좀 해봐.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가봤더니 비쩍 마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군요.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입맛이 없다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드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다쳐서 누워 계셨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찡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왜 밥을 안 드시냐고 물어봐도 할머니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걱정이 되어서 저는 하루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고등어 반찬이 나왔던데 식사는 좀 하셨어요? 저는 고등어를 좋아해요. 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 주시려고 자반 고등어를 얻어오시곤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 먹었던 고등어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꿈쩍도 안 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치마 속을 뒤지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치마 속에 숨겨놨던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주셨어요. 이거 저 주시는 거냐고 했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사탕을 소중히 품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에게 또 찾아갔어요. 사탕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할머니. 어쩐지 답답한 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뭐예요? 할머니가 주신 사탕에 무슨 마법이라도 들어있었나? 저한테 맛있는 거 주셨는데 할머니한테도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실 때 배가 드시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겨울이라 배를 못 구했거든요. 참,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죠. 잘해드린 것 하나 없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막걸리. 어? 막걸리요? 아, 술은 좀 그런데. 할머니, 막걸리 말고 다른 거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막걸리. 아이고, 알겠어요, 알겠어. 막걸리 가져다 드릴게요. 환자한테 술이라니 안 될 말이었지만 어차피 아무것도 안 드셔서 잘못되시느니 드시고 싶은 거라도 드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다음날 몰래 할머니한테 가서 막걸리를 종이컵에 따라드리려는데 처음 보는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환자한테 술을 줍니까? 그게 저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 그냥 할머니가 너무 드시고 싶다시길래 할머니, 막걸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다른 걸 드시라니까 진짜.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막걸리 줘. 저렇게 드시고 싶다는데 딱 한 잔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는데 이거 드시면 입맛이 도실지도 모르잖아요. 식사 안 하시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제발요. 진짜 안 되는데. 결국 저는 할머니에게 막걸리를 드렸어요. 정말 다행인 건 그날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를 말리던 의사는 새파랗게 어린 인턴 의사였어요. 그 인턴도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자주 가보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의 바람기는 계속됐어요. 급기야 집에 여자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살아도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여자를 끌어들이다뇨. 저는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아무리 이혼이 무서워도 더는 이렇게 숨막히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병원에서 좀 떨어진 부동산에 찾아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당장 입을 것만 챙겨서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원룸에 누워 천정을 보고 있자니 제 신세가 처량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그냥 내 둥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랑 살고 있는 걸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결혼한 지 고작 6개월이 넘었을 뿐이었죠. 너무 빨리 이혼하면 위자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싫다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좀 기다려봐. 뭐 이렇게 급해? 이혼하면 그 할망구가 재산 안 물려줄지도 모른단 말이야. 결혼하면 금방 줄 줄 알았는데. 콩고물이라도 받으려면 더 참고 견뎌야지. 안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날 저녁 근무가 끝나고 원룸에 들어가 사탕 할머니가 주신 박하사탕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요. 거기서 사탕 할머니 때문에 알게 된 인턴이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에 그 인턴이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옆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걸 알 텐데 왜 혼자 원룸에 사는 건지 물어보지 않는 게 참 고마웠어요. 이혼 자체보다 병원 사람들이 수군대고 남편이랑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사탕 할머니는 밥을 그 뒤로 곧잘 드셨어요. 할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게 있으면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 현실은 너무나 답답했지만 사탕 할머니한테만 가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실 정도로 마음을 여셨습니다. 몇 살인지,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어린 시절은 어디서 보냈는지 그런 걸 조금씩 물어보시더군요. 본인 얘기도 해주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저희 집 얘기랑 비슷해서 할머니에게 더 정이 갔습니다. 나이 드셔서라도 좀 편하게 사시면 좋을 텐데 보니까 찾아오는 식구 하나 없는 게 좀 안쓰러웠죠. 인턴이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누구 찾아온 사람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어느 날 집 앞에 밤바람을 쐬러 갔다가 그 인턴이를 또 만났어요. 한참을 가만히 별을 보며 있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인턴이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할머니가 그리워서 사탕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별을 봐요. 할머니가 저한테 아빠처럼 의사가 되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의대 합격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의사 가운 입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람 옆에서 별을 보고 있으려니 어쩐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저는 남편이 갓 들어온 어린 간호사를 데리고 약품 창고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들 시선도 시선이지만 어린 간호사가 제 남편에게 잘못 놀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려야 할 것 같았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들 보면 어쩌려고. 진짜 사람들한테 망신당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거기 신입도 이 사람하고 엮이지 말아요. 입사하자마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어요? 어허, 이거 집 나간 여자가 왜 말이 많아? 난 어차피 여기 나가서 병원 개원할 거라 상관없는데? 집에서 바가지를 못 긁으니까 밖에서라도 괴롭히는 거냐? 그렇게는 안 되지. 너 따위가 뭐라고 나를 방해해? 봤죠? 이 인간 쓰레기인 거.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나와요. 거참 말 더럽게 많네. 너는 그냥 입 다물고 내 대회용 와이프 노릇이나 하면 돼. 재미없어도 내가 데리고 살아준다잖아. 앞으로 백화점도 생기고 재단도 생길 텐데 뭔 불만이 그리 많아?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니까. 저는 결국 약품 창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국 눈물이 흐르더군요.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옆집 인턴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왜 우냐고 얼굴에 물음표를 잔뜩 띄우고 물어보는데 전 별일 아니라면서 화장실 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들어가 있는 약품 창고 문을 벌컥 여는 게 아니겠어요? 아, 세준 씨, 거긴 안 돼요. 그냥 가던 길 가시라니까. 창피한 마음에 말려봤지만 그는 이미 모든 걸 목격한 후였죠. 그날 시어머니로부터 다음 모임에 참여하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단판을 지으려고 일단 찾아갔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심하게 바람을 피웠고 지금 별거 중이며 병원에서까지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닌다는 걸 알리며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은 저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소란을 피우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다야? 뭐 별것도 아니구먼. 우리 아들같이 다 가진 남자랑 살면서 그 정도도 없을 줄 알았어?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만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성훈이가 너랑 이혼한다고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래요, 언니. 언니가 지금 이혼하면 언감생심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솔직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긴 하지. 스타일이 그렇게 촌스러워서야 남자들이 거들떠나 보겠어요? 이혼이야 소송하면 되지만 솔직히 전 그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아직도 없었어요. 다음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탕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사탕할머니는 뼈가 무사히 붙어 내일이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밥 잘 드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도 살도 좀 붙으시고 한결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퇴원 기념으로 제가 소원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바라는 거 있으세요? 네 남편이 이병헌 의사 조성훈이야? 그 엄마가 강남타워 사는 김미연이고 맞지? 네, 맞아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귀도 밝으시네. 어떻게 그걸 다 아셨대? 하긴 사람들이 어지간히 떠들죠. 귀가 밝으신 거 보니까 밥도 많이 드실 수 있겠다. 밥 많이 먹어야 퇴원시켜드려요. 얼른 하세요. 그 인간 아주 인간 말종이지? 같이 살기 아주 더럽지?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지? 시엠이랑 해가지고
시동생도 아주 싹퉁머리를 밥 말아 먹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저를 아껴주는데요. 그날 사탕 할머니는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동네 목욕탕에 가고 싶으시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인턴의 세준 씨의 도움을 받아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목욕탕으로 갔어요. 저희 할머니를 씻어드리는 심정으로 구석구석 씻어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을 푸는 느낌이었어요. 목욕을 하고 나와서 우유를 하나 사드렸더니 할머니는 저한테 너는 소원이 없냐고 물으셔요.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소원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배를 사드리는 거였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겉모습만 보고 단단히 착각한 거였어요. 결혼한 남자를 고를 때는 저희 엄마 말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러게, 너 같은 애가 어쩌다 그런 인간 말종이랑 결혼을 했어? 엄마가 말릴 때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한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저는 그렇다 쳐. 엄마가 속상해 하실 거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그 집 사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긴 뭘 참아. 네가 무슨 열부라고 그딴 것들을 참고 있어? 이혼 그거 별거 아니여.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여. 세상에 별일이랄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자기 사람들하고 재밌게 살면 되는 거요. 네가 엄마 때문에 그런 놈이랑 이혼 못한다는 거 알면 네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할머니가 핀잔 주듯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하고 할머니 말씀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사탕 할머니한테 가보니 이미 태어나신 후였어요. 그런데 간호사 하나가 저한테 김양순 할머니가 전해주라고 했다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봉투 안에는 A4 용지에 인쇄된 편지가 한 장, 그리고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할머니 대신 작성한 편지와 유언장의 내용인 즉슨 저한테 유산의 반을 물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지영이 보거라. 나는 내 나이 20도 안 되어 애 아빠를 먼저 보내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다. 열심히 하면 나라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 안 해본 일이 없었지. 닥치는 대로 일했단다. 결국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나는 서울에 백화점을 갖게 되었단다.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는 거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구나. 남편을 일찍 보낸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일찍 보내고 나니 정말 사는 낙이 없었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니? 즐거운 일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랑 세준이를 만나서 참 행복했단다. 내 증손주조차 내가 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해도 창피하다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줘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특히 지영이 네 덕에 몇십 년 만에 사는 재미를 느껴봤다. 내 증손주가 네 남편 조성훈이다. 증손자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을 해줄걸. 우리 아들은 반듯한 애였는데 손자나 증손자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조성훈이라는 녀석 아무리 고쳐 쓰려고 해도 어려운 몹쓸 놈인 거 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네가 그런 남편의 시애미까지 감당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기 전에 이승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 성희가 네가 당한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유언장에 따르면 저뿐만 아니라 인턴의 세준 씨한테도 원룸 건물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소리일까요? 사탕할머니가 남편의 증조 할머니였다니. 그것도 놀라운데 저한테 재산의 반을 주시겠다니. 저희 엄마가 늘 남들한테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 말한 거였나 봅니다. 편지에는 재산의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조성훈과 시어머니 김미연, 그리고 시누이 조성미까지 증조 할머니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들은 받지도 않을 재산을 받을 걸 계산해 돈을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큰일이 난 거였죠. 대학병원 탈출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대출을 내서 병원을 꾸려 이제 개업만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 차려놓은 병원을 몽땅 빚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의사 면허를 잃었거든요. 남편이 약품 창고에 들락거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인턴의 세준 씨가 남편이 마취약품을 몰래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사 끝에 남편이 그 약품들을 각성제 등의 용도로 엄청나게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그 인간 하는 짓이 정상은 아니긴 했죠. 저는 세준 씨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음료수를 들고 세준 씨 집 앞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그냥 음료수만 두고 오려는데 문이 열리고 세준 씨가 나왔습니다. 고마웠다고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요. 이제 자주 못 뵐 것 같아서. 절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덕분에 남편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세준 씨도 부모님 없이 어렵게 큰 것 같던데. 할머니가 세준 씨 것도 남겨주셔서 다행이에요. 저한테 다 주시긴 했지만. 받을만 하니까 주셨죠. 지영 씨는 받을 자격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어디다 쓴다고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을 물려주셨는지. 아무튼 다음 주에 할머니 뵈러 갈 건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가요. 돈이야 좋은 데 쓰면 되죠. 근데 아직도 저 모르시겠어요? 예? 모른다니 뭘. 저 수환이에요. 옆집 살던 지수환이요. 누나가 저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이름 바꿔야 한다고 바꿔주신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몰라보세요? 저는 누나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누나 이사가고 얼마나 누나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런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내는 건데. 그 꼬질꼬질한 꼬마가 의사가 됐다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긴 했지만 이름도 다른데다 그때랑 달리 키가 너무 훤칠하게 크고 인물도 훨씬 좋아져서 못 알아봤던 거였어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은 아직 유언장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짓밟기 위해 데리고 다녔던 그 사교 모임에 제 발로 나갔습니다. 지영씨, 미연씨가 그러는데 지영씨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아무리 봐도 지영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미연씨가 거짓말한 거지? 하긴 그 여자 거짓말이야.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니까. 저는 들어가자마자 유언장 사본을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바람을 피우긴 누가 피워요? 당신 아들이 쓰레기의 망난이라서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다니고 병원 약까지 빼돌려서 마약놀이 하다가 의사면허 정지당한 거잖아. 이제야 내가 맘 편히 이혼할 수 있게 됐는데 쓰레기 같은 아들이 한 짓을 나한테 떠넘겨? 뭐야, 이게 병원에서 잡돌이에서 내 아들 앞길을 막더니 여기까지 와서 뭐라고? 당신 아들이 망나니인 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잘못 키운 탓이지. 어떡해요? 당신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백화점이니 재단이니 하나도 못 받게 되셨어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재산들이 다 누구한테 가는지, 그 집안 사람들이 왜 유산 받을 자격이 없는지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뭐? 그게 무슨 재산을 못 받게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니까짓 게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응? 내 아들 앞길 막는 것도 모자라서 재산까지 가로챈다는 거야? 니 처녀는 그냥. 시어머니가 일어나 제 뺨을 때리려 하는데
사교 모임 사람들이 다 같이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 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고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되게 시끄럽네 진짜. 진작에 끌어냈어야 하는 건데 저 품이 없는 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귀가 썩을 것 같았다니까. 맞아요, 맞아. 아유, 진짜 어찌나 천박한지. 우리가 어이없어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어울려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여왕님이라도 된 것처럼 굴잖아.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게. 저는 받은 유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남들이 생각한 것처럼 병원을 그만두지도 않았죠. 저는 제 일을 좋아하거든요. 사탕할머니한테 재산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받았거든요. 바로 지금의 남편 세준 씨입니다. 어릴 적 제가 이사 간다고 잔뜩 골이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던 소년 수환이는 18년이 지나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고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남자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자 남편은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다가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저희 부부는 마당이 있는 집을 사서 저희 엄마와 사탕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딸도 하나 낳았고 저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 사는 재미를 실컷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탕할머니가 몇 년 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와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셨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희 엄마 가르침대로 늘 좋은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더니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쨍하고 볕들듯이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